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일 관계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빈손, 불종 외교에 막말 참사까지 나왔다면서 외교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나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주식시장도 약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와 환율, 금리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막판까지 일정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한 데다 일본 측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간담회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환담 수준인데다 예고됐던 정상회담은 따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방 기간 내내 조문 실패와 정상회담 축소 또는 취소가 이어지면서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불종 외교에 이어 윤 대통령 막말 사고로 국격이 실추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400원을 돌파했고 주식시장도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핵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는 주요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막바지까지 진통이었던 한일 정상회담은 어렵사리 성사는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30분간의 약식 회담을 가졌는데요.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진 건데 대통령실은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유엔 총회를 계기로 2년 9개월 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론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다자무대에서 의제 없이 약식 회담 형식으로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양국이 현안을 해결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속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편적 가치를 위한 연대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핵심인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면했지만 진통은 상당했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흔쾌히 합의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이 불쾌감을 내비치며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노코멘트 입장을 고수했는데 회담 시작 4시간여 전까지도 이례적으로 회담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철통 보안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유엔 일본 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식 발표 전 일본 언론 SNS 계정에 윤 대통령의 방문 영상이 먼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회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그 건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여러 가능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박하게 추진돼 의장기도 탁상기도 없이 약식 회담 형태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회담 성사를 두고 막판까지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한국과 일본. 가까스로 관계 개선할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한일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에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먼저 이번 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일본 외무성은 회담이 끝난 뒤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며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추진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뒤 미국 뉴욕에서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밝힌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懸案を解決をし、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必要性、これを共有をし、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い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発展させていくと、こういう考えで一致した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 네, 여기서 이 미래지향이라는 표현은 한일 관계가 악화한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부 공식 발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라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965년 국교 정상화 그리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통해서 피해자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 형식을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하고 일본은 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온도차가 다시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네, 마스노 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회담과 간담의 차이에 대해 엄밀한 정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담이나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한국에서는 약식 회담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의미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한 셈입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서 마스노 관방장관은 재반 상황과 현지 일정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본 지지통신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해결책의 검토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쪽이 많이 말했다고 TBS 방송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회담 사실도 불과 몇 분 전에 공식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본은 강제동원 현금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먼저 내놔야 만날 수 있다고 한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정식 회담이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다는 얘긴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비공식 간담 형태로 대화에 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배경을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아베 국장에 대한 반대 여론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이 당장 발등에 불인 셈입니다. 이뿐 아니라 집권자민당 안에는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주문하는 보수 우익 성향의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달 말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후보 추천서를 다시 낼 예정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이 또 열리기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민감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여 그 전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 방안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대화는 시작됐지만 양국 정부는 국민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역시 막판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았던 한미 정상도 일단 뉴욕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다만 회담 형식이 아니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서 48초 동안 짧은 환담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짧은 연설을 하며 국제 협력과 재정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애초 계획된 자리가 아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막판까지 조율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 초대로 급히 참석하게 된 겁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장관 안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48초 동안의 짧은 환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거나 엄지척을 하며 친근감도 표시했습니다. 대화에 앞서서는 누군가와 사진을 찍고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환담에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확장 억제 관련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국왕 주최 리셉션, 재정 공약 회의, 바이든 부부 리셉션까지 3차례 만났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애초 기대했던 한미 회담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여왕 국장 참석으로 인한 피로와 미국 내 정치 일정 등으로 뉴욕 일정을 축소한 것의 여파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지연되면서 잡혀있던 경제 관련 행사 2개를 잇따라 취소했는데 지나치게 한미 만남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 순방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에서 막말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의 언급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공적 말씀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속보가 전해졌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이번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 일본이 호스트였고 기시다 총리가 맞이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한일 회담에서 언급한 현안들, 강제징용 문제 등이 이야기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한미 정상이 IRA 또 통화스와프 확장 억제 집중 검토 지시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짧은 환담 이유에 대해서 48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미 정상 간 만남,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축소로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또 유동성 공급 장치, 통화스와프도 역시 협의 대상이었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찾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회장으로 경영계를 대표하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은 인플레이션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러몬도 상무부 장관을 만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법은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앞으로 한미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면 그 외 다른 큰 틀에서의 접근에 상당히 좀 정책 모멘텀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소탐할 수 있다.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미국과 중국 시장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러몬도 상무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SK 최태원 회장은 인플레이션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우리가 옆에서 막 그걸 같이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견제차한테 유리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법을 찾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속한다. 최근 미국 내 생산, 메이드 인 USA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보호무역이라기보단 미국과 중국 시장의 분리 현상, 디커플링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며
기업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시장인데 두 개의 시장 중에 하나는 버릴까요? 생존의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이제 넓은 초이스나 지원이나 뭐 협업 같은 것들이 서로 많이 필요하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뒤 내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막말로 대형 외교 사고를 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라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발언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고 이에 대해서 여야는 어떤 반응 내놨습니까? 네, 해당 발언은 뉴욕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한 뒤 윤 대통령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막말 사고를 내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 바닥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를,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지요. 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물꼬가 트였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며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평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만남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빈손 외교, 비굴 외교라고 비꼬았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굴욕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죠? 네,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주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둘러싼 의혹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를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여성가족부 폐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한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 유엔 한국대표부 반기문 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란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라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긴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에서뿐 아니라 독일로도 대통령을 초청해서 많은 양자 회담을 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겨냥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또다시 0.7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 들어 5달 연속 인상이고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된 겁니다. 미국의 강력한 긴축 신호에 국내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던 원달러 환율 결국 1,4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는데요. 얼마 만입니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에 13년 6개월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치솟아서 바로 1,4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13.9원 오른 1,408.1원으로 1,410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부진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1%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낙폭이 조금 줄어서 한 0.9%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320선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40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 의사를 다시 내비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시장의 예상대로입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긴축을 계속하겠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도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FOMC 참석자 19명 가운데 9명은 올해 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1.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올해 FOMC가 2차례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한 번은 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정부도 대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내년 이후의 경제 흐름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0.25%포인트씩 이상해 나가겠다는 계획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를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리면서 상단이 3.25%까지 높아졌습니다. 2.5%인 우리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거죠. 네, 그리고 전해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돌파했고요. 국내 증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 벌써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물가를 잡기가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이 다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이후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올 연말 내년에 금리는 어디까지 갈 건가 점을 찍는 이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예. 제롬 파월의 코멘트는 굉장히 강경했고요. 점도표의 상단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에 달러는 더 강해지고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파월의 발언 말씀하셨는데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잡힐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올리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한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뭐 달라질 수 있나?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특히 간밤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물가를 지금 잡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 경착륙을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연착륙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물가 타겟 목표치가 2%인데 2%를 향해 갈 때까지 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잖아요. 네. 그걸 이때까지는 계속 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고통이 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오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옛날에 부드러웠던 제롬 파월, 뭐 경기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이제는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주식시장, 우리 금리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연말까지 1.25%포인트 더 올릴 것 같다라고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3, 6, 9, 12월이 끝나게 되면 이때 FOMC 끝나고 나서 19명의 연준 의사들이 저 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갈 것인가를 이제 전망치를 찍는데 예. 저게 실은 큰 문제였죠. 저도 한 4%대까지 올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네. 를 가장 많은 점을 찍었으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4.4 열고 정도에 보니까 가장 많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상치도 훨씬 넘어갔죠. 4에서 4.25에만 몰려 있으면 좋았을 텐데 4.25에서 4.5에 굉장히 많은 9개의 점이 찍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부터도 흔들렸는데 이제 이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 다음 뭘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 기준금리 인상의 끝은 어디야? 네. 어디까지 올릴 거야? 이걸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건 내년 언제쯤 나올 텐데, 자 내년의 금리 수준 어떻게까지 예측을 했는가? 지금 보시면은요, 네. 약간 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4.75에서 5%도 무려 6개가 찍혀요. 그러네요. 예. 4.5에서 4.75도 6개, 4.2에서 4.5도 6개.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원들이 3분배는 돼 있지만 최대 5%까지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걱정이네요. 하면 예. 지금 올려서 지금 3.25가 됐는데 네. 이걸 내년 상반기에 5%까지 간다? 아, 이건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거고 네. 여기에서 패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리 전망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경제를 침체로 보내더라도 짧은 기간 파괴를 하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물가 쪽에 모든 방점이 찍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환율이 1,408원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하고요. 네. 우리도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우리 금리도 다음 달인가요? 또 바로 인상을 하겠네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동안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베이비 스텝 2번 가겠다. 0.25, 0.25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빅 스텝도 테이블에서 배제할 수 없다. 전제 조건은 뭐냐? 미국의 연말 금리가 가봐야 한 4%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준의 모습을 보면 4.25, 4.5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랑 너무 벌어지죠. 지금 우린 2.5니까. 그렇다면 아마 10월에 우리도 0.5%포인트 빅 스텝을 밟고 3%까지는 갖다 대놓고 그다음에 연준의 행보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요. 네. 아마도 다음 달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빅 스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에는 가계부채 걱정을 해서 올리는데 조심스러웠는데 네. 가계부채보다 지금 이제 환율이 벌어지는 걸 더 걱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아직 채권 시장에서는 유출이 나왔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큰 이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1,408원이란 이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또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한국은행이 물가뿐만이 아니라 이 환율 안정 차원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강력한 긴축,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어가지고 이거 금리를 많이 올리면 우리 경제에 큰 영향, 타격을 줄 수가 있잖아요. 참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도 경제가 경착륙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상 뭐 우리만 경기 하다가 원치 않은 또 역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환율 전망을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금리 차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달러도 고금리 따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찾아서 미국에 이제 맡길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네. 어떻게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보고 그다음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될 텐데요. 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11이라는 현재 뭐 기술적 분석으로는 갈 수 없는 거의 90도로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거기엔 이유가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여서 이제 상대적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엔화, 유로와 파운드화가 힘을 내지 못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현재로서는 상단선이 어딘지를 우리가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대고 차트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다 소용이 없고요. 네. 현재 달러 강을 외치는 이제 매수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가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쉽게 상단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오늘 이벤트 2개가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통화회의가 있고요. 저녁 때는 영란은행, 영국은행의 또 금리 결정이 있어서 적어도 이제 오늘 또 이 중앙은행의 행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좀 멈춰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정도라면 굉장히 투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6월 말부터 들어온 돈이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인데 최근에 이탈 조짐이 보였지만 또 확연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떠난다는 모습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좀 탈출 러쉬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한국은행의 대처, 환율의 흐름,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상황은 좀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마저 큰 틀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에게 이제 가장 공이 많이 돌아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화의 강세 약세가 판결되게 될 것 같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율의 쏠림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또 이럴 때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과연 외환 당국에서의 방어 능력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대학교 식당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평소 쓰던 식재료를 저렴한 품목으로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격 인상 압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학식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학생식당은 비빔밥과 오므라이스 등 다양한 메뉴를 3,000원에서 5,5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보다 매우 저렴한 편인데요. 문제는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던 청상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1kg에 2,800원이었던 게 지금은 17,000원으로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식당 측은 결국 해당 재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상추로 대체했는데요. 양상추마저도 지난 3월 1kg에 3,500원대였던 것이 지금은 5,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쓰는 양이 많게는 5kg에 달하다 보니 식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목심과 전지 같은 고기 부위도 다른 부위로 대체해보는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비슷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료를 선뜻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식당 측은 결국 지난 3월 30여 가지 메뉴에 대해 많게는 500원 정도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마저도 단가를 맞추기 쉽지 않지만 학생들 부담을 고려해서라도 더는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식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식당 측은 운영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가 인상 폭은 10% 내외인데, 그러니까 10% 안쪽인데 지금 물가 인상률 자체가 지금 20-30%대여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에 학생들의 저렴한 끼니를 책임지는 대학교 학생식당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세종대 식당처럼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달걀 부침 서비스를 중단한 학교도 있었는데요.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밀키트를 판매하는 등 대학 학식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오르지 않는 재료가 없다 보니 식당 측도 가격 인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러시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푸틴의 연설 직후 러시아 국방부는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먼저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듣고 오겠습니다. Для защиты нашей Родины, ее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и людей на освобожд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푸틴은 또 서방의 공격적인 반러시아 정책이 선을 넘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수단이 있고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라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이에 서방 국가들은 강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유엔 총회에 모인 미국과 프랑스 등의 정상들의 반응, 먼저 김진호 기자의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동원령을 내리고 핵 위협까지 거론하자 서방 주요국이 러시아 규탄에 나섰습니다. 무대는 유엔 총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Again, just today, President Putin has made overt nuclear threats against Europe. And a reckless disregar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e à quoi nous assistons depuis le 24 février dernier est un retour à l'âge des impérialismes et des colonies. La France le refuse. 독일 총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nn wir wollen, dass dieser Krieg endet, dann kann es uns nicht egal sein, wie er endet. Putin wird seinen Krieg und seine imperialen Ambitionen nur aufgeben, wenn er erkennt, er kann diesen Krieg nicht gewinnen. 제3세계 국가들은 대체로 서방에 비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 solução para o conflito da Ucrânia será alcançada somente pela negociação e pelo diálogo.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나타난 세계 각국의 반응은 갈라진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칭했지요. 그런데 어제 군 동원령까지 내린 걸 보면 궁지에 몰리긴 했나 봅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는 이달 들어 거세졌고요.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전사자가 늘면서 인원도 부족하고 사기도 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의 전황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등 주요 점령지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내줄 위기고 또 동부 돈바스에서도 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러시아도 술렁였습니다. 구글과 러시아 검색 사이트에서는 이런 검색이 크게 늘었습니다.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 그리고 징병을 피하는 방법. 댓글만 봐도 민심을 읽을 수 있지요. 또 러시아 주요 도시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군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체포당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예비군 동원이 시작되면 반발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수근 기자입니다.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нутся сегодня, с 21 сентября.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자 러시아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Я уже ничего не боюсь.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у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러시아 검찰은 시위에 가담하면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시위는 야간으로 이어지며 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수감 중인 푸틴의 정적 알레사이 나발리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을 전쟁의 사륙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TV에서 보던 전쟁이 코앞으로 닥쳐오자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튀르키예 등으로 가는 직항편이 매진됐고 러시아와 비교적 관계가 좋은 세르비아에는 편도로 들어오는 러시아발 입국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But I want to say freedom for Ukraine. I want to please somebody stop Putin.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원자와 용병, 점령진의 징집병으로 전쟁을 버텨왔지만 군 사상자는 이미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동원령이 시행되면 러시아 내 푸틴에 대한 반감과 전쟁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재작년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했다가 북한군의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장례가 전남 목포에서 치러졌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고인이 근무했던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장례가 진행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선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고 이대준 씨의 장례가 사망 2년 만에 진행이 된 겁니까? 네, 그렇죠. 오늘 장례식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인의 동료 직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 연결사,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장례식 이후 이 씨가 근무했던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30분 동안 노제도 치러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0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는데요. 이후 40km가량 떨어진 북한 측 해역에서 숨졌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연안 어선 단속 과정에서 표류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한 정부는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을 시도하다가 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만인 지난 6월에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과거 조사 결과를 수습 뒤집었습니다. 이 씨는 법적으로 실종 상태에 머물다가 지난 5월 법원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요. 이후에 해양수산부는 이 씨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 발령을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씨가 업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2년 만에 결정한 건데요. 통일부도 이 씨의 장례식에 통일부 장관 명의의 주화를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애초 계약대로 사모펀드 운영사 한행컴퍼니에 보유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원이 애초 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거군요. 네, 앞서 맺었던 주식 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인데요. 법원은 오늘 홍원식 회장 등에게 한앤코의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의 지분 53%를 한앤코에 넘기기로 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내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앤코 측은 오늘 1심 선고 직후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인정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 대주주 측이 판결의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전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 여성을 숨지게 한 전주환의 범행 당일 모습이 신당역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란색 상의에 위생모까지 쓴 모습인데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에 전 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상의를 입은 31살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머리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썼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화장실 쪽을 잠시 주시하다 곧장 안으로 들어가는 전주환. 얼마 뒤 양팔을 경찰에 붙들린 채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난 14일 밤 혼자 순찰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의 범행 당시 역산의 CCTV 화면입니다. 숨진 여성은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이자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였습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은 지난달 법정에서 중형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결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피해자 집 주소와 근무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 씨. 집 근처 영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여러 차례 접속한 끝에 결국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한 건 물론 위치 노출을 피하려 휴대전화에 GPS 조작 앱까지 깔아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분께서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전주환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보강 조사를 한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금세 날이 쌀쌀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도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대전과 대구는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2도, 대전과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전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한일 관계의 큰 변화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에서는 굴종 외교에 막말 참사까지 나왔다면서 외교 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